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해요. 고려사에 나온 왕건 할아버지 작재건 이야기하고 삼국유사의 거타지 설화, 이 두 이야기가 거의 완전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미심장해요. 견훤, 왕건, 궁예 이 삼각구도에 있어서 거타지 설화는 신라 왕자가 당나라를 가야 하는데 바다로 가려고 하니 후백제의 해상 세력들이 여기서 커팅을 해서 그들 때문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왕자의 보디가드로 명궁, 거타지 등이 함께 가게 되었다. 근데 중간에 우여곡절 뒤에 거타지가 용왕을 돕고 그 용왕이 보답으로 호위 용을 보내줘서 신라 왕자도 무사히 당으로 갈 수 있었다. 거타지는 용왕 딸과 결혼 뭐 이런 거였는데요. 소개해드린 대로. 이게 진성여왕 때죠. 진성여왕 때 이쪽 해상이 중간에 대난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훤이 구백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웅비,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진성여왕 때입니다. 견훤은 원래 신라 군인이었죠. 한국 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라를 위해서 창을 베고 잘 정도였으니 근데 892년 기록들에 보면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기 892년은 신라 진성여왕 6년차인데 왕의 총애를 받는 소인배들이 측근해서 정권을 농락하자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졌다. 더욱이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은 이리저리 유랑하고 비적대가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견훤은 은근히 반란하려는 뜻을 품고 무리들을 불러 모았다. 앞선 기록에서는 신라의 적들을 신라 군인으로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열심히 해치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장, 고속 승진도 한 거고요. 이 비장이 된 나이가 20대였을 걸로 보여요. 이게 굉장한 고속 승진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견훤이 자신이 왕급 자리에 오르고 나서 양길이라는 당시 또 하나 엄청난 대오족이 있었거든요. 궁예 얘기할 때 그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양길인데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견훤이 양길한테 관직을 하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대 거의 최강급 호족에게 줬던 그 관직이 바로 비장이었습니다. 근데 견훤이 반란의 뜻을 품고 사람을 모았다는 기록이 나오는 그 892년은 견훤이 불과 26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견훤이 비장이 된 건 최소 26세 이전이라는 거죠. 견훤은 신라 군인으로서도 엄청나게 빠른 출세를 한 인물이다. 물론 아버지 아작에 후광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정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럼 궁금한 건 20대 청년 견훤에게 그런 초고속 승진을 보장해준 신라 조정인데 견훤은 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냐라는 거죠. 삼국 사기에는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비적대와 유랑민이 생겨서 견훤이 들고 일어났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왜 들고 일어났냐도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들고 일어나려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견훤은 원래 구백제 지역 출신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남 해안 인사발령 받은 거기 출신도 아니고 내륙 지방인 여기 사벌주 출신이었죠. 물론 견훤이 원래 구백제 지역 출신이다라는 썰도 있지요. 삼국유사에서도 그런 썰을 하나 소개하기도 했지만 말씀드렸죠, 그것도. 근데 일단은 정사인 삼국사기에서 여기 사벌주 출신이라고 하니까 여튼 그러한 인물인데 거기서 먼저 수도 경주로 입대했다가 서남 해안 어딘가로 다시 발령을 받은 거죠. 이 삼국사기의 기록이 맞다면 즉 여기서 들고 일어날 때 견훤은 현지 토착 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들고 일어나는 동기와 거기 가서 현지 토착 세력도 아닌데 세력 형성은 어떻게 한 것인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상의 의문. 일단 견훤이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고 난리 피우는 해상 무법자 세력들과 치열한 사투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라 군에 충실했을 때는. 그러면서 내륙지방 출신이던 견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겁니다. 단순히 바다 무법자들과 대결하는 것 말고도 일반적인 상인들의 해상 비즈니스에 대해 근무하면서 상당히 눈을 떴을 거예요. 나중 기록을 보면 견훤이 왕이 되고 나서 5월국에 사신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당나라 무너지고 나서 여러 나라가 생기는 5대 10국 시대가 오죠. 5월국은 그중 하나예요. 바다 건너 구 당나라 지역에 있던 어떤 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바다 건너서 견훤이 해상 비즈니스에 상당히 견문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방증이죠. 원래 내륙 집안 사벌주 사람이던 견훤이 이런 해상 비즈니스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되는 건
여기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 해상무법자들과 사투를 벌리고 또 각종 무역 등을 보면서 해상 비즈니스 감을 익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겉하지 설화를 불러와 보죠. 진성여왕은 제위기간이 이래요. 887, 897. 그러면 겉하지 이야기는 887에서 897년 사이의 일일 겁니다. 그때 이런 차단막이 생겨난 건 당연히 경제적 이유죠. 서남 해안, 구 백제 지역 해상 세력들이 신라 중심부 저쪽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를 더 이상 그 꼴 못 보겠다. 기존에 해먹던 파이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차단, 무법행위라도 해야겠다. 당나라에서 그 전식이 황소의 난이 발생을 하는데 이 황소가 한때 당나라 도읍까지도 먹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거의 망국 5분 전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건데 사실상 무너진 거죠. 1차적으로는 당이라는 초유의 거대 시장이 대파란을 겪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았겠죠. 또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더 이상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권위의 붕괴라는 측면도 있어요. 이 황소가요. 무슨 엄청 당대 높은 신분이 아니었고 그나마 안사의 난 같은 경우는 절도사들이 화근이 된 건데 황소는 애초에 그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직업이 소금 밀매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시험에 도전했던 사람이었는데 계속 낙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호구지책으로 하게 된 게 소금 밀매업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소금 전매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 재정을 소금으로 꽤 충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금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 중에 이 황소처럼 당 조정의 정책에 반해서 목숨 걸고 소금 밀매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당 조정에서는 당연히 황소 같은 밀매업자들이 횡행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강력 단속을 하죠. 걸리기만 해봐라 사형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처형당해서 목숨 잃으나 굶어서 아사하나 한번 뒤집어 엎어보다가 목숨 잃으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지경까지 되어서 이 밀매업자들 상당수가 난에 가담을 하게 돼요. 나중에 한때나마 황제가 되었던 황소의 시작은 소금 밀매업자였던 거죠. 이 지역을 흥행하던 숱한 밀무역자들, 자기랑 같은 밀무역자가 비록 한때였지만 황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최소한 기존 권위에 대한 복종심은 많이 줄어들었겠죠. 사실 신라가 강할 때는 이렇게 커팅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감히 할 수가 없었겠지만 신라의 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중간에서 잘라서 공격해서 털거나 무역을 어둠의 밀무역화시키거나 당나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본인들 나라도 아수라장이 나고 있는데 견훤이 서남 해안으로 발령받은 것은 이러한 대난리를 수습하는 군의 일원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견훤의 선택은 새로운 니즈를 분출하는 현지 세력과의 결탁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젊은 나이에 신라 비장이 되었다는 것은 초반에는 괴력을 발휘해 여기 해안의 무법자들을 상당히 두려움에 후덜덜 떨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탕도 많이 했었겠죠. 마치 한때의 장보고처럼. 하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장보고가 비참하게 배신당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 신라에서의 출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밀매업자 황소도 황제가 한때 되었는데 나라고 못할 것인가. 그리고 신라 군인으로 있던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눈을 떴을 겁니다. 비장이면 견훤 밑에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견훤이 괴력의 사나이였던 만큼 현지 호족도 머리가 있으면 견훤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슬리려고 했을 겁니다. 견비장, 그러지 말고 우리랑 손잡고 한탕 크게 해봅시다. 인생 한방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지 해상 호족들의 어둠의 비즈니스에 단속자에서 동조자로 표변. 그러면서 아름아름 견훤도 자금을 모으고 아버지 아작에도 원래는 농민이었는데 강력한 호족으로 우뚝 선 만큼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배웠던 게 있을 겁니다. 독자적 호족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돈과 조직을 만들고 여타 다른 세력과들 하고는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 삼국사기 견훤은 반란하려는 뜻을 품고 무리를 불러 모았으며 드디어 신라 수도의 서쪽, 남쪽 주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준비하던 견훤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견훤이 공격하기 시작하니 가는 곳마다 모두 견훤군에 호응하여 불과 한 달 만에 견훤군의 무리가 5천여 명이나 되게 되었다. 드디어 견훤은 무진주를 습격하여 차지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왕이라 공공연히 자칭하지는 못하고 직접 자기 자신의 관직을 정하길 신라 뭐뭐뭐 이천호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은 독립했다고 봐야죠. 원래 관직은 나라에서 줘야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관직 줄 정도니까.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주의 백성들이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견훤은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견훤을 백성들이 굉장히 반겼다는 겁니다. 아까도 견훤이 들고 일어나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5천의 군사가 되었다 이러고, 여기서도 지금 백성들이 대환영. 백성들이 반겼다는 것은 조세 부담을 덜어줬을 개연성이 크죠. 그러면서 견훤은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삼국의 시초를 살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났고 뒤에 진안과 변화는 따라 일어난 것이다. 백제는 금마산에서 나라를 연 지 600여 년이 되었는데 총장 연간에 당 고종이 신라의 요청에 의하여 장군 소정방을 보내 수군 13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왔고, 신라도 황산을 지나 사비에 이르기까지 휩쓸어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으니 이제 내가 어찌 완산에 도읍을 세워 의자 왕의 오랜 분노를 갚지 않겠는가 하며 마침내 후백자 왕이라 자칭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건 이제 삼국사기 견훤전 내용인데 신라 본기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892년 완산의 비적 견훤이 주에 자리 잡고 후백제라고 스스로 일컬었다. 무주 동남쪽의 군현이 그에게 투행하였다. 사실상 892년에 독립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때가 견훤 26세. 대단합니다. 그러나 견훤이 900제 지역 전부를 다 장악했던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상당히 엄청난 변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거타지 설화 보면 신라 왕자 일행이 중간에 후백제 세력에 의한 커팅, 그 두려움에 후덜덜 떨며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뚫고 당으로 가죠.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다는 것은 견훤 휘하 혹은 후백제 해상 세력이 아직은 여기 해상을 완벽하게 다 장악하지는 못했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뭐 때문에? 거타지 때문에. 그럼 거타지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나중에 고려사에 보면 거타지 인생 이야기하고 똑같은 삶을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왕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똑같았죠. 이거를 그냥 기존에는 당숙종 운운했던 것처럼 그냥 조상들을 미화하기 위해 설화를 꾸며낸 것이다 라고만 거의 봤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거타지와 왕건의 조부 작재건, 이 일치화 현상이 왜 발생을 했냐는 거죠. 거타지 일화는 최소 887, 897 사이에 벌어진 일. 근데 아마도 삼국유사 거타지 이야기에 백제라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본격적으로 견훤이 백제라는 기치를 휘날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892년부터 나오니까 아마도 거타지 설화는 892년에서 897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실제 설화 내용하고는 똑같진 않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와 유사한 모종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냐. 신라로서는 후백제의 기치 아래로 들어간 여기를 교통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거를 뚫어준 거타지로 상징되는 일련의 인물 혹은 세력이 나타나 주었다. 설화에서는 거타지 혼자 다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아닌 것이, 거타지가 무슨 조자룡처럼 혼자 창 휘두르면서 돌파를 시켜준 게 아니라 용왕이 보내준 용이 호위를 해줘서 이 후백제 라인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진짜 용왕일 리는 없고 용왕으로 지칭되는 이 라인을 돌파하게 만들어준 신비의 해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그럼 그게 누구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왕건의 집안, 왕건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다만 거타지 이퀄 작재건이라고 보려면 일단 나이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거타지 활약을 892, 897 사이라고 본다면 왕건이 877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는 왕건이 16에서 21살 사이였다는 거죠. 이제 작재건이 왕건의 조부이니까 물론 손자가 16에서 21세 사이에 할아버지가 여전히 현역으로 맹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고려사에 보면 896년에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궁이에게 항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896년에는 왕건 집안의 수장은 아버지 왕룡, 즉 용건이었겠죠. 그러면 거타지와 같은 해상 뚫어주는 일을 해준 건 작재건이 아니라 용건인가? 근데 그렇다면 왜 작재건 이야기하고
겉하지가 스토리 일치화가 벌어졌는지 설명이 안 되죠. 뭐 텀이 앞으로도 조금 더 몇 년 더 있으니까 896보다는 몇 년 더 전에 벌어진 것이면 조부 작재건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꼭 892년 이후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서로가 기록되면서 약간의 시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 근데 왕건 집안과 겉하지로 상징되는 행동, 즉 서남해안 뚫어주는 일을 하는 것의 연관성은 단지 고려사에 나온 이 얘기와 삼국유사 겉하지 설화가 스토리가 같다,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견훤이 후백제 왕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곤 해도 구백제 지역을 전부 다 장악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악을 못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쪽이에요. 파란 원 부분. 당시에는 금성이라고 불린 지역인데요. 근데 여기를 구백제 지역의 대체적 패권자였던 견훤보다 더 먼저 공략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왕건입니다. 근데 왕건의 본거지는 저 위쪽 송악이었잖아요. 견훤이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와서 공략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 당연히 바다로 온 거죠. 물론 공략하던 당시는 왕건은 궁예의 휘하였습니다. 하지만 견훤의 뒤통수를 정통으로 겨누게 되는 이 정벌을 추진한 건 궁예가 아닌 당대 최강의 해상호족이었던 왕건 집안의 노하우였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게다가 견훤도 못한 여기 금성 정벌을 시도한다는 건 이 지역에 왕건 집안이 원래부터 커넥션이 있었거나 뭐 현지에 뿌려놓은 자신들의 세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가는데 익숙했거나 그런 것들이겠죠. 이 왕건의 금성 공략전 그리고 그로부터 얽혀 들어가는 견훤의 대응,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또 한 번 별도 챕터로 다룰 이야기입니다만 본격적인 그 해당 내용은. 근데 일단 여기서 볼 거는 견훤이 구백제 지역 패권자가 되어가는 와중에 여기를 왕건 집안이 장악하려고 뛰어들었다는 점, 이렇게 돌아가는 해상 무역을 견훤이 웅비함에도 계속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였을 겁니다. 즉 단순 설화가 아니라 정말로 작재건 혹은 왕건 집안 송악 해상 세력이 진짜로 겉하지처럼 후백제 견훤과 연합한 혹은 견훤 휘하의 세력이 이렇게 여기에 해상 장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송곳으로 그것을 뚫으려는 노력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했을 수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송악 해상 세력이 이런 식의 이쪽하고 통하는 해상 사업도 했겠지만 이렇게 삥 돌아서 해서 벌 수 있는 돈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신라 중심부 이쪽 경제적 기반이 역시 크니까. 근데 구백제 지역에 강성한 세력이 등장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이런 사업을 못하잖아요. 왕건 집안 송악 해상 세력 입장에서도 요거는 반드시 뚫었어야 하는 장벽이었다는 거죠. 즉 견훤으로 대변되는 세력과 왕건 집안 간의 라이벌 관계는 왕건 vs 견훤, 이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일 수 있다. 사실 견훤이 현지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일단 한국사기 기준으로는 우린 견훤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관점을 달리 보면 견훤을 현지 세력이 옹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의외로 견훤이 주인공이 아니라 실질적 주인공은 현지 세력들일 수가 있는 거죠. 견훤 vs 왕건 그 대결 스토리는 그들 훨씬 이전부터 태동했었던 것이었다. 이쪽 해상 세력과 이쪽 해상 세력의 충돌, 이게 나중에 왕건과 견훤, 실제 두 인물 간의 인물끼리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요소가 되죠. 하지만 이들 그 왕건 집안과 견훤 세력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건 비단 이 요소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요소가 그들 둘 사이에 생기죠. 삼국사기에는 견훤이 본격적으로 솟구친다는 892년, 1년 전인 891년에 혹은 한국사기 다른 부분에서는 892년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월 북원의 비적두목 양길이 그의 부하 궁예를 보내 기병 100여 명 등으로 북원 동쪽 불악과 명주 관내 주천 등 10여 군현을 습격하였다. 지금 견훤이 솟구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용 궁예, 이 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그 굵은 이름을 새기기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상당히 비슷하죠. 다만 견훤은
자신이 원톱 리더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일단 궁예는 다른 사람의 휘하장수 격으로 역사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 궁예의 첫 번째 주군은 양기를 아니었어요. 기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면 신라의 왕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기록되었던 궁예는 어떻게 하여 사서의 비적대라고 기록이 되는 기원, 양길의 휘하장수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다음 시간에 궁예의 성장과 웅비, 그리고 왕건 집안, 견훤과 벌어지는 일들 얘기 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